자, 요번에는 전반적으로 법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네, 출제 경향을 먼저 한번 뜯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기초역학 부분에서 기초역학이 2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네, 127회, 그죠? 127회 기계설계기술사. 자, 기초역학 부분이 자, 한 2문제 정도, 그죠? 네, 한 2문제 정도가 기초역학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고, 이게 평소에는 보통 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네, 1문제 정도 더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뭐 대학교 때 배웠나요? 뭐냐? 표면장력? 그죠? 네, 깜짝 놀랐네, 그거 보고. 네, 그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특이한 거는 건축 환경은 문제가 없었어요. 네, 원래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4개, 5문제는 없어. 이번에 건축 환경 문제 없어요. 그죠? 아주 특이한 회차예요. 자, 기계설계 일반이 한 3문제가 나왔습니다. 기계 일반이 3문제. 이 3문제도 자, 우리 그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약간 법규에 가까운 문제가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자, 공기조화가 네, 뭐 평타, 즉 평소처럼 한 6문제 정도 나왔고요. 6문제. 자, 그리고 난방이 한 2문제. 난방 설비인데 이제 건축하고 관계없는 산업용 난방이 네, 한 2문제 나왔어요. 산업용 난방이 하나 나왔죠. 자, 그다음 위생 및 배관이 한 6문제. 이건 평타죠. 그죠? 위생 및 배관이 6문제. 배관이 6문제. 네, 평타입니다. 네, 평소처럼 나왔고요. 자, 신재생 특이한 거. 그죠? 신재생이 안 나왔어요. 그죠? 신재생 안 나왔어. 그죠?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게 그 뭡니까? 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절대 유튜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바뀐 거예요, 이제 트렌드가. 이거는. 원래 이제 그 신재생 부분은 계속 단골처럼 1문제, 2문제, 뭐 2문제, 3문제 이렇게 해서 계속 출제가 됐어요. 몇 년 동안. 그죠? 몇 년 출제되다가 이번에 특이하게 안 나왔잖아. 그죠? 네, 정말 특이한 현상이죠. 네. 자, 뭐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내려니까 안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어가 한 2문제 나왔고요. 제어가 한 2문제 정도 나왔고, 자, 그리고 법규가 7문제가 나왔어요. 법규가 7문제. 법규가. 친환경 법규가 7문제가 나왔어. 네, 친환경 관련 법규들. 또는 그냥 법규들까지 해서 7문제가 나왔어. 이것 때문에 어려워져요. 이것 때문에. 기존에 신재생하고 건축 환경 나왔던 포지션 일로 간 거예요, 그냥. 네, 법규 쪽으로 그냥 다 포지션이 물리면서 문제가 무지하게 어려워진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냉동이 한 2문제 나왔고요. 냉동이 2문제. 자, 그 다음에 건축 일반에서 1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건축 일반 1문제. 건축 일반에서 1문제가 나왔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회차의 특징. 근데 앞으로도 이 특징이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위기상 지금 이쪽, 기존에 이제 이쪽 신재생 쪽에서 한 2문제, 3문제씩 나오던 게 이게 계속 나올 것인가 라는 건 좀 의문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확 준 거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환경이 안 나온 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네, 지금 안 나온 부분은 좀 특이한 거고요. 이번에 이제 독특하게 법규에서 7문제가 나오면서 상당히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회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처음 보는 뭐 내용의 법규도 많았을 거예요.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셨나요? 그죠? 얼마, 한 몇 주? 한 2주 공부하고 보신 3주? 2주 조금. 2주 공부하고 좀 대단한 겁니다. 2주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거, 그죠? 접수하고 공부 시작했군요. 네, 접수하고. 자, 그래서 접수하고 공부 시작해갖고 시험을 봤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아, 이게 어렵다는 느낌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아, 그죠. 아예 어렵다는 느낌 자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그거에 대한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자, 하여튼간 좋은 거고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이번에.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간략하게 저랑 한번 간단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네, 유인물 다 받으셨죠? 자, 기출 유인물 받으셨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죠.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네, 덕트 내 정합 동합 부분, 덕트 내 기류에 대하여 정합과 동합을 베르누이의 정의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한 페이지 어떻게 채우냐가 이제 관건이었던 문제고, 뭐 정합이 줄면 뭐 동합이 커지고, 동합이 줄면 정합이 커지고, 즉 유체 에너지 보존 법칙인 베르누이로 그대로 설명이 가능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일명 우리가 조기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조기교육이 좀 잘 된 사람들, 그런 분들, 또는 아니면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풀기 어려운, 그죠? 표면장력, 맨날 표면장력이 작네, 크네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뭔지는 몰라. 기억이 안 나. 그죠? 이걸 정의하라 그러면, 표면장력은 액체의 계면, 즉 표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입니다. 그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니까요. 그죠? 그리고 모세관 현상은, 자, 모세관을 액체 속에 넣었을 때 관 속의 액면이 관 밖의 액면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 그죠? 이걸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고, 이 모세관 현상은 결국 표면장력의 크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장력과 용기와 물 간의 표면장력, 그 다음에 물 내부의 표면장력, 그걸 비교해서 어느 쪽이 큰가? 큰 쪽으로 해서 모세 현상이 쭉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3번 대제목에 있어요. 3번 대제목에 표면장력과 모세관 현상의 관계성. 요거를 갖고 아마 이렇게 적어주시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는 원래 지금 소방 부분이 사실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원래 범위에서 빠졌거든요. 기계설비 범위에서. 우리 항상 그 기술사 보면은, 큐넥 보면은 이제 범위가 나오는데, 거기서 소방이 빠졌어요. 근데 꼭 한두 번씩 나오더라고. 그죠? 네. 자, 보면, 펌프의 종류. 자, 이건 일반적인 내용. 용접식이나 비용접식이나 나눠갖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펌프와 일반 펌프 차이점으로 봤는데, 요거는 그냥 소방펌프의 특징 쪽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소방펌프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펌프라고 하는 건 불특정으로 풀어놨잖아, 지금. 어디 쓰는 펌프인지 몰라. 그냥 일반 펌프야. 불특정으로 풀어놓고 소방펌프라고 찍어놨기 때문에 소방펌프의 특징을 적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소방펌프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1번에 가변적인 토출량. 토출량이 가변적이고, 자, 두 번째, 자, 규정 방사압력 유지를 위한, 자, 유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양정. 네 번째 뭐예요? 비상작동 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리고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많으니까요. 네, 답이 특정되는 건 아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였죠. 그죠? 냉방부와. 자, 냉방부와의 종류 중 잠열에 의한 발생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죠? 자, 전체적으로 다 써놨는데요. 잠열은 우리가 외부 부하 중에서 어디? 틈새 바람. 그죠? 그리고 내부 부하 중에서 인체 발생 열량. 그 다음 내부 부하 중에서 실내기기. 그 다음에 환기 부하의 환기. 그죠? 네. 네, 그거 체킹해서 풀어주면 이건 점수가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정답이 거의 명확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네, 이 문제가 당황스러운 문제죠. 그죠? 당황스러운 문제지만 이 문제는 아마 다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걸 선택을 못 하거든. 그죠? 네, 10문제 선택해야 되는데 왜 선택을 하냐면 부분 중지와 전면 중지가 왠지 공사를 중지하는 것 같잖아. 그죠? 감리가 주시러 왔잖아. 그 부분 중지는 부분을 중지하는 거고 전면 중지 전면 중지하는 것 같잖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는 법규 문제지만 노가리 스타일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감리 업무 수행 지침 기준에 이거 부분 중지와 전면 중지를 설명해 봐라 라고 했고 1번에 공사 중지 일반 사항의 두 번째 줄 끝에 공사 중지는 부분 중지와 전면 중지로 구분한다. 그죠? 자, 그리고 부분 중지는 동그라미 1번. 자, 제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중지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 외에도 1번, 2번, 3번, 4번에 부분 중지 요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전면 중지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동그라미 공사업자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개심죄죠.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 그죠? 그걸 다 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분 중지에 대한 자,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그야말로 쌩까고 그냥 했을 때. 그죠? 그럼 전면 중지. 네? 부분 중지가 옐로우 카드고 그다음에 전면 중지가 레드 카드인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이한 문제죠. 네. 감리를 위한 문제예요. 주는 거죠. 감리하신 분들한테 문제 하나.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문제 6번은 교과서 문제입니다. 네, 전형적인 교과서 문제.
자,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이동을 저지 또는 제한하는 억제 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못 풀었다. 그러면 기술사를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면 교과서니까 이거는. 그죠? 자, 리스트레인 개념, 열팽창에 의한 배관 관계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장치. 그래서 장치의 종류 앵커 스톱 가이드. 그거에 대한 특징 부분 아마 여러분들 숙지가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문제 7번. 네, 요거는 공공기관을 위한 문제입니다. 그죠? 공공기관, 그 다음에 관공서에 계신 분들을 위한 문제죠. 자, ESS 설치 대상. 근데 우리가 문제 조건이 잡혀 있어요. 이쪽에. 건축물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곳의 하위법 쪽을 보면 공공기관에 관련된 규정이 하나 또 있어요. 그 규정 속에 요게 의무 설치 부분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순서적으로. 법규안에 딱 들어가면 순서적으로 딱딱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캡처해서 딱 냈습니다, 문제를. 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자, 원칙만 보세요. 공공기관은 전력 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 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 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죠? 요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 있는 거야, 그냥. 그죠? 자, 그 다음에 BEMS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중, 네. 자, 중간 부분,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로 증축하는 경우. 여기까지 적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의무 설치 대상. 그죠? 자, 요거는 공공발주예요. 공공발주가 기본적으로 깔려요. 그죠? 공공발주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자, 첫 번째 줄 끝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재축, 개축 또는 증축. 그죠? 자, 그 다음에 제로해지 건축물 인증 취득 대상. 공공기관 밑줄,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건축물을 신축, 재축하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을 별도로 증축.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넘는 것을 신축, 재축, 그 다음에 증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공공기관 의무사항. 요거는 교과서에도 있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노가리형으로 풀 수도 있고, 자,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정의가 있어요. 경제수명이라고 하는 게. 그죠? 자, 1번에 내구연한은 노가리죠. 그죠? 내구성이 다할 때까지, 자, 걸리는 연수. 그죠? 이걸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구수년을, 자, 뭐 설비마다, 그다음에 설비가 처한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15년 정도. 네, 일반적으로 보죠. 자,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고, 그 다음에 경제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제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기기를 설치했어요. 기기를 설치해서 쭉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면 고장이 잦고 유지 수리비가 막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점점 심해지죠. 여러분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쭉 가다가 뭐 어느 정도 타다가 보면 좀 있으면 난리가 나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면 바꿔야죠. 그죠? 고수명. 즉 고기까지의 수명을 경제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때까지. 그죠? 이게 답이에요. 답은 있어. 답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양하게 적으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명에는 우리가 물리적 수명, 기능적 수명, 기술적 수명, 사회적 수명 이렇게 수명 부분들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9번. 네, 데이터 센터 빌딩. 자, 자, 요거는, 네, 어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걸 참고했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아예. 그죠? 네. 자, 데이터 센터 빌딩 설계 단계별 고려사항을 계획 중간 실시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제가 그래서 참고 부분 적어놨습니다. 네, 여기 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일반 사항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설계 단계, 중간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어려운 내용 없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산센터 관련 내용. 특이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계획 설계 단계 동그라미 7번 티어 기준 확인. 네, 얼마나 높은 등급으로 우리가 센터를 자 설계할 것이냐. 자, 이거 7번.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조하고 다른 거. 그죠? 7번. 그 다음에 중간 설계 단계 됐고 실시 설계 단계는 동그라미 7번 역시 PUE 검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요 다음 문제가 이제 PUE 문제가 나와요. 그죠? 효율 부분이죠. 바로 효율 문제가 나와요. 그죠? 두 문제가 연속해서 뭉쳐갖고. 그죠? 다음 가볼까? 다음 거 뭉쳐서 바로 나와요, 이게. 그리고, 자,
PUE와 이제 DCI. 그죠? 네. 그거 한번 보자. 자, PUE 부분. 자, 개념부 보겠습니다. IDC, 즉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전체 전력 중 ICT 장비에 사용한 전력의 비율을 지수화한 것.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의 식을 보세요. 그죠? 자, PUE는 어떻게 돼 있어요? PUE는 자, 어디 쓴 거? 자, IoT, 즉 ICT. 자, ICT의 자, 장비에 활용된 에너지예요. 장비에 활용된 에너지분의 전체 토탈 에너지. 그죠? 토탈 에너지. 토탈 에너지. 자, 전체적인 설비에 모두 쓴 에너지. 그다음 전산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CT 계열에 들어간 에너지가 전체 뭐 ICT뿐만 아니고 뭐 덕트 왔다 갔다 거리고 난방하고 냉방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전체 에너지. 그리고 ICT로만 돌려진 에너지. 그죠? 네, 뭐 전산 장비라든지 뭐 인터넷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만. 그러면 어디가 많이 포지션을 차지해야 돼? ICT 쪽에 에너지가 집중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뭐 집중될 수도 있지. 여기에 집중되는 얘기는 ICT 외에 이 전산센터의 항원항수를 위해서 유지되고 있는 공조에는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얘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보면. 맞나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얘가 상대적으로 ICT 쪽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다 이거야. 전산 장비 자체. 그러면 공조나 이런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그건 에너지 절약적인 얘기지. 그죠? 네.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분모가 커지고, 자, 얘는 뭐 그대로겠죠. 분모가 커지면 얘는 PUE는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 그래서 PUE는 1에 되면 그거는 최고죠. 그런 건 없지, 근데. 그죠? 자, 특징 볼게요. 3번에. 낮을수록 좋다. 3번에, 자, 네 번째 줄 제가 가로친 거 보세요. 일반적으로 1.3 우수에서 3.0 나쁨에 걸쳐 있고 평균 한 2.5 정도다. 이상적인 건 1.0이지. 근데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지. 자, 그 다음에 DCI. 그죠?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네. 네. 영어하면 안 됩니다. 자, DCI. 자, 거기 부분에 개념 보면 데이터 센터 효율을 지수한 것. 똑같은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인데 분모와 분자만 바뀌었어. 분모와 분자가 바뀌었다. 자,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지수한 것. IC 장비에 공급되는 전력량을 전체 설비에 대한 공급 전력량 기준으로 백분율했다. 분모와 분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맞나요? 그죠?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특징의 동그라미 번 일반적인 DCI 값은 33%에서 나쁨에서 77% 우수에 걸쳐 있고 평균 DCI는 한 40% 정도다. 오케이? 네. 이렇게 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11번. 자,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안전확인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법규, 오리지널 법규죠. 그죠? 안전확인서. 자, 뭐 안전확인서는 우리가 법규상의 내용을 보면 기계설비 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가 끝낼 경우 자, 기계설비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안전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기계설비 감리 업무 수행자에게 제출해 됩니다. 그죠? 네, 법규적으로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확인서의 검사 항목 및 내용을 자, 그렇게 정리해놨죠. 법규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건 딱 문제 답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건 답을 못 외우잖아요. 못 외워. 근데 여러분들이 설비 쪽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아무거나 써,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아무거나 쓰는데 아무거나 쓰면 대부분 매칭 될 거야, 아마. 대부분. 내용 볼까요? 보일러실의 일산화탄소 감지기.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일러의 안전장치. 그리고 냉동기의 친환경 냉매 사용. 자, 그리고 냉동기 안전장치. 탱크류 안전밸브. 환기장치의 외기도 있고 배기구는 안전. 뭐 실외기는 안전한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설비 쪽의 안전 부분 체크하는 거 그냥 설비. 그거 쓰시면 돼. 만약에 이걸 외우지 않고도. 그죠? 선택해 쓴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네. 딱 보고, 몰라. 그리고 먼 산 보고, 자, 밖에 있는 조기축구 하는 거 보고 이러면 안 돼. 그죠? 조기축구 많이 하죠? 시험 보러 가면. 네. 자, 옆에 조기축구 하거든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자, CFC. 네. 이거는 교과서하고 똑같이 나와갖고 문제가. 자, CFC계 냉매의 오존층 파괴 현상의 메커니즘과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CFC계죠. 네. 읽어보면 다 아는데, CFC계에서 우리가 자, 자외선하고 CFC계의 어떤 냉매가 겹쳐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염소가 발생을 해요. 그죠? 염소가 발생하고 염소가 누구랑 만나요? 오존. 오존하고 만나서 오존을 깨트려 버리죠. 그죠? 네, 오존을 깨트려 버려서 ClO와 그 다음에 산소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ClO가 다시 뭐하고? O하고 만나요. 그러면 ClO2가 Cl과 그 다음에 O2로 또 바뀌어요. 그럼 다시 Cl이 또 나와. 그러면 또 Cl이 누구랑? 오존이랑 만나. 그래서 또 깨트려. 그 다음에 다시 걔가 O랑 만나. 그래서 Cl과 O2로 또 바뀌어. 그럼 Cl이 또 오존하고 만나. 또 깨트려. 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오존층을 파괴시킨 거다. 자, 오존층이 파괴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외선이 무지하게 들어오더라. 그죠? 그러면서 자, 피부가 변색되더라.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12번과 13번 문제는요, 원래 이제 건축기계 설비에는 거의 안 나오고 공존행동에만 주로 출제했던 문제가 딱 나와버렸어요. 그죠? 네. 자, 증기압축 냉동장치 표준 사이클. 자, 요거는 이제 공존행동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일반상에 요거는 이제 표준 냉동 사이클. 우리가 뭐 증기에, 뭐 압축에, 응축에, 뭐 증발에, 압축, 응축. 제가 사이클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된 거야? 처음 뭡니까? 그죠?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잖아.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기본 사이클 알고 있는데 그 기본 사이클 내에 조건이 있어요. 표준 사이클이라고. 그래야 그 표준 사이클로 측정되는 어떤 능력을 갖고 냉동 능력을 평가를 해야 돼. 예? 왜냐면 냉동 능력이 다 달라져. 예?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표준 사이클 조건 잡고 그 사이클에서 자,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표준 사이클 조건 있죠? 이 조건을 암기해야 돼. 이 조건을 암기돼 있으면 이거는 높은 점수가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답이 있는 거니까 딱 그냥. 네.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몰리의 선도에다 그걸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됐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설명은 그래도 그나마 뭐 그렇게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뭐 그렇게 아예 못 풀 정도는 아니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마 한 8개 정도를 알고 풀었을 거야. 공부 좀 했다 싶으면 한 8개 정도 알고 풀고 나머지 2문제를 아마 소설을 썼을 거라고. 제 경험상 보면 그 8개 알고 2문제 소설 쓰면 그 무지하게 성공한 거예요. 점수 잘 나와 그 정도면. 보통은 합격권이야. 8개 알고 2문제 소설 썼으면. 자, 근데 뭐 자기가 5개 알고 5개 소설 썼다. 그건 이제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고. 그죠? 4개 알고 6개 소설 썼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고. 그죠? 대단한 사람이거든. 대단한 사람. 자, 그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2교시로 한번. 네. 위 아래? 네. 조건 없이 나머지는 한 3점 나오겠습니다. 그죠? 네, 10점 만점에. 네. 써갖고 다 몰리에 대한 다 그렸다는 거죠? 거기에 온도 조건 그런 거 없이. 네, 생으로. 그러니까 표준자 빼고 사이클을 그린 거네? 그러면 3점 나오겠습니다. 그죠? 네. 자, 참 말 잘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문제는 쓰고 답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대해서 하면 소문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다음에 네. 그까지 다 쓰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거 쓰고 진행하시는 게 방향을 안 놓쳐요. 저는 보통 쓰고 진행을 해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까지. 한 3줄, 2줄에 3줄까지는 다 써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뒤로는 잘 안 써요. 예. 그 뒤로는. 자, 이렇게 됐고. 자, 별다른 질문 좀 이따 모의고사 반 우리 개강하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2교시 서술입니다. 네, 서술이고요. 자,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에 의해 건축 기계 설비 공사 자재 중 내화 채용 구조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요. 그죠? 거기 지금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이라고 해서 그게 제정됐어요. 이번에 나온 법규야. 2월 달인가 나왔어. 2월 달. 2022년 2월인가 나왔어요. 새로 신규 법규인데 신규 기준이고 이 기준이 나오면서 뭐가 없어졌냐면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이 있었거든. 그게 없어져 폐지가 됐어. 자, 근데 여기 안에 내화 채용 구조에 대한 내용은 정의밖에 없어요. 이 기준 안에. 네? 그 나머지는 죄다 다른 법규들 다 조합해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노가리가 돼요. 이제 나중에는. 그 정의 부분만 제대로 쓰면 돼. 나머지는 노가리야 이제. 그죠?
그 법규에 정의만 나와 있어요. 정의만. 예. 자, 정의문 보면 내화 채용 구조란 방화구역의 설비 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다. 틈 메꾸는 거죠. 배관 관통부 있죠? 샤프트 배관 관통부. 그죠? 거기 틈 메꾸는 거야. 내화 채용 구조. 틈 메꾸는 거라고. 그죠? 원래는 그걸 명칭 뭐예요? 내화 충전 구조라고 했죠. 그 명칭을 이번에 바꾼 거예요. 내화 채용으로. 법규 바뀌면서. 그래서 문제가 나온 거야, 한번. 자, 그래서 내화 채용의 정의 및 시공 방법. 시공 방법 금속 파이프 기준인데요.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죠? 네.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근데 관련 법규는 매일 위쪽 올라가면 이제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건축의 피난 방화 구조가 있고, 내화 충전 구조 및 내화 충전 구조의 세부 운영 지침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건축자재 등 품질 한정 및 관리 기준. 네, 요게 이제 관련 법규로 찍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품질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정도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내화 채용 구조 시험체 제작은 한국 산업 규격. 자, KSF 102995-1이죠. 요게 뭐냐면, 내화 시험 방법 중에 충전 시스템에 대한 시험 방법을 나타낸 거예요. 설비 관통부의 충전 시스템. 요게 뭐 1에서 한 6까지, 7까지 있는데.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한번 집에서 읽어보고 요 동그라미 2번을 통해서 뭘 측정하냐면 내화 시험을 통해 차열성 및 차염성을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판정 기준은 차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얼만큼 전달이 되느냐. 전달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화 시험에 대한 평가 중 차열성은 이면 열전대, 즉 내화 시험체 이면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열이 저쪽으로 전달되는지 안 전달되는지 보는 거니까. 그죠? 자, 이면체, 즉 시험체 이면의 측정 온도가 초기 온도보다 얼마 이상 초과하지 말 것? 180K 이상 초과하지 말아라. 그죠? 시험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차열성은 뭡니까? 자, 이건 열이죠. 열의 전달이야. 자, 저 뭐죠? 염의 전달, 즉 화염의 전달이야. 화염의 전달. 차염성은 화염의 전달. 자, 그래서 면패드 적용 시 착화되지 않거나 10초 이상 지속되는 시험체 비갈매서의 화염 발생이 없어야 된다. 이건 화염 발생을 보는 거야. 밑에 차염은 뭐예요? 위에 차열은 열의 발생을 보는 거고, 요거는 화염의 발생을 본다. 그래서 온도 체킹하고 여기는 불꽃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요거를 체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됐고요. 그 밑에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이 문제가 좀 어려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이 문제는요 너무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동식하고 이제 파일럿 그 작동식이 있는데, 이걸 구별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파일럿 직동식에, 자, 우리가, 무슨 타입입니까? 두 가지, 그 뭐죠? 자, 다이어프램식. 자, 요걸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왜냐면 가마비가 범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오래된 문제가 나왔어, 갑자기. 자,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뭐 스터디를 많이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옛날 문제를 한번 끄집어다가 한번 보여준 문제 형태야. 그죠? 자, 그래서 직동식 부분의 개념 보면, 직동식. 자, 직동식 강압 밸브는 2차 압력 조절 스프링과 메인 밸브로만 구성. 네, 그 다음에 주시고요. 자, 스프링과 연결된 다이어프램 또는 벨로우즈에 의해 메인 밸브가 직접 구동된다. 네,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냥. 자, 일반적인 소규모. 그죠? 소형. 그죠? 뭐 세대 감압을 한다거나 이런 소형 규모에 보통 들어가고. 자, 네, 파일럿 작동식은 대형 규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대형 규모. 자, 빨장동식은 이제 메인 밸브와 보조 밸브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 보조 밸브는 위쪽에서 설명한 직동식 개념으로 그냥 가동이 되는 밸브 유형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메인 밸브는,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파일럿 작동식 감압 밸브는 메인 밸브 다이어프램 상부의 압력조절 스프링의 탄성력과 메인 디스크의 자중에 의해 닫혀지는 구조다. 여기까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네, 구조 형태, 원리 형태로만. 그리고 밑에는 다 노가리입니다. 자, 노가리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정도로 체킹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꾸며주려고 뒤쪽에 보면 비교사항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비교사항까지. 자, 요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자,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파일럿 중에 다이어프램식이에요. 네. 자, 뭐, 누구나 편하게 다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2교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1번 문제부터 어려웠고 2번 문제 난해했고 3번 문제도 이게 뭐야 싶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볼까요? 자, 배설비 설계 계획 시 다음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문제가 나왔고, 1번 배수관의 기울기와 물 흐름. 우리 배수관의 기울기 오케이. 물 흐름 뭐야? 그죠? 네,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기관 설치 목적 및 금지할 통기 방식.
금지할 통기 방식이 우리나라 KDS에 딱 한 가지 제시가 돼 있어요. 무슨 방식이냐면 정부 통기. 정부 통기하지 말아라. 딱 하나 제시가 돼 있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 정부 통기. 물론 이제 크라운 통기라고도 하는 정부 통기. 자, 그래서 우리가 배수관 기울기와 무르름은 배수관 광경에 따라서 최소 기울기에 대한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규정문이 되겠고, 무르름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백플로를 방지하고 또는 무르름을 명확히 원활히 하겠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자, 먼저 무르름을 위해서 정리해 줄 게 뭐냐면, 우리가 배관의 크기를 잴 때, 배관의 크기를 설계할 때 뭘로 설계하면 배수 급수 단위. 그죠? 그걸 기초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줘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가고, 그냥 동그라미 2번에 자, 배수의 상류로부터 하류로 갈수록 무조건 배수 간격은 어떻게 된다? 커져야 돼요. 작아지면 안 된다. 동등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역류 방지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달아주고요. 그래서 무르름을 원활히 자, 진행해 주겠다.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그런 내용을 이제 적어주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무르름에 대한 내용을 했고, 자,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통기관 설치 목적.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통기관 설치 목적은 그러니까 배수관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압력으로? 대기압으로. 대기압으로. 그죠? 외부에 있는 대기압으로 일정하게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걸 이제 목적으로 하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보면 관내를 청결하게 하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금지열 통기 방식이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자, 우리가 통기에 트랩이 있으면 자, 통기에 트랩 있죠? 통기에 트랩이에요. 자, 배수의 트랩 있죠? 배수의 트랩 부분에 여기 부분에 봉수가 이렇게 차 있을 거예요. 봉수가 차 있죠? 그럼 봉수가 차 있으면 여기 요 맨 꼭대기 이 부분을 우리가 위어라고 그래요. 위어라고 합니다. 위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항상 통기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설치냐면 일반적으로 자, 만약에 통기가 단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배수관 빠지고 위쪽으로 통기가 이렇게 간다고. 단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그죠? 여기 간다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위어로부터 여기서 간격이 있어요. 통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간격이 있다고. 간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간격 확보가 얼마냐면 요게 배수관이 만약에 D라고 하면 간격이 2D, 최소 2D 이상을 띄워줘야 돼. 최소 2D 이상을. 요 사이의 간격에 여기 통기관을 연결시켜주면 그걸 뭐라고 하면 정부 통기라고 하는 거야. 그걸 정부 통기 또는 크라운 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DS에서 지금 통기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정부 통기가 유일해요. 하나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 통기하지 마라. 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 여러분 중간으로 이번에 금지할 통기 방식의 크라운, 정부 통기, 땡땡 아니고 땡땡. 정부 통기는 아니고 땡땡. 그죠? 네. 자, 트랩 위에어에서 호칭 지름의 2배 이내의 거리는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정부 통기 설치하지 마라. 그죠? 네. 아주 옛날 스타일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주 옛날 스타일 문제예요. 네. 최근에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 잘. 근데 뭐 옛날 스타일도 그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잘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됐고요. 네, 문제 4번. 이것도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야.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네. 자, 지하철장 기계식 환기 방식 설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네, 오늘 또 해설이 좀 길어지네요. 좀 끊어서 할게. 2교시까지 하고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 자, 목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기계식 환기 방식 설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번 고려사항, 그 다음에 2번 외기도 입량 산정, 그 다음에 3번 환기 설비 구성. 네. 자, 고려사항은 어떻게 보면 노가리입니다. 고려사항은 노가리예요. 그죠? 왜 노가리냐면 결국은 일산화탄소 부분 컨트롤이거든. 지하철장에서 우리가 컨트롤해 줄 건 일산화탄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습도, 제습. 그거까지 컨트롤 된다고. 이 두 가지 갖고 노가리를 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써놓은 거는 이것도 제가 어디서 뭐죠? KDS에서 나온 고려사항을 그냥 쓴 거고, 그죠? 여러분들 생각 쓰셔도 무방한 내용이야. 근데 답이 있는 게 있어. 2번. 환기량, 외기도 입력 환기량 산정식. 이건 답이 있는 거야. 그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판가름이 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CD-C 아웃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CD는 설계 농도예요. 설계 CO 농도. 그 다음에 CO는 외기중 CO 농도. 분의 M은 뭐예요? CO 배출량. 일산화탄소 배출량. 주차장. 거기다 할증 1.2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적어도 사실 익숙 퀴즈에서 점수 줍니다. 점수 여기까지 적어도 주죠. 자, 그리고 좀 더 나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그 우리가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M 있죠?
M을 배출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뭐죠? 그 식을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야. 또 이것까지 적으면 그것도 좀 이상해. 채점관이 깜짝 놀래요. 채점관이 깜짝 놀래. 그죠? 네. 한번 뭐 기왕에 이번에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재밌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일산화탄소가 배출량이 나오는구나. 네. 자, 어디까지만 적으면 된다? Q는 CD 마이너스, 설계 CO 농도 마이너스, 외기 농도 분의 M, 그 다음에 할증 1.2까지. 여기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CO 농도, M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갖고 가는 것도 재밌는 사항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환기 설비 구성은 뭐 여러 가지 구성 조건, 교과서에 있는 뭐 급배기 타입이냐, 급배기 덕트냐, 자, 그 다음에 뭐 급기 노즐 100이냐, 뭐 급기 유인팬, 뭐 배기팬이냐, 이런 것들 갖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네, 이 문제도, KDS. 즉, 우리가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에 똑같이 항목과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그 공조 문제지만 거의 법규 문제에 가까운 내용의 문제다. 그죠? 네. 채점관 분들이 아마 요거 그대로,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그대로 갖고 가서 모범답안지로 채점을 하셨을 거예요. 네. 딱 그렇게 명확히 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자, 클린룸 공사 시 기기 및 재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각각 설명해라. 일반적 요구사항. 네. 일반적 요구사항. 이게 법규에 나와 있는 명칭이죠. 자, 근데 아마 일반 요구사항 기억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 요구사항은 우리가 클린룸의 4요소. 그죠? 뭐 먼지를 배제하라는 등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보통 그런 내용으로 많이 적고, 그 다음에 압력 조건. 그죠? 네, 이런 내용들 적으면 크게 문안이 답안이 돼요. 네. 답안이 된다. 왜냐면 기술사는 뭐 모범 답안은 들고 가시지만 그거대로 꼭 채점을 하는 건 아니세요. 그죠? 네. 자, 그리고 클린룸을 구성하는 재료 요구사항.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발진성, 이건 폭발성이에요. 폭발성을 발진성이라고 하거든. 어려운 말로. 폭발성, 그리고 내마모성, 내유성, 내약품성, 도전성, 내습성, 뭐 평활성. 제목 위주로 아마 적고 나왔을 거예요. 제목 위주로. 재료는 이런 정도, 이런 어떤 성능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이거 답안을 보니까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료 일반적 특성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뒤쪽 넘어가면 클린룸 구조 요구사항 나오죠. 구조 같은 경우는 하중성, 내진성, 기밀성, 내압성, 내충격성, 단열성, 차음성, 방화성, 거주성, 흡음성. 역시 일반적인 용어들이에요. 그죠? 네. 법규에만 나와 있을 뿐이지. 자,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였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고. 자,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이것도요. 어디 우리 뭐죠? 예, 모 학회 논문집에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그 제목, 논문 제목이 그대로 나왔어요, 문제로.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마트 빌딩에 적용되는 자동제어 최신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돼 있고 그 밑에 제가 유튜브로는 지금 유튜브 촬영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논문 제목을. 똑같죠? 논문 제목이. 그 논문에서 또 요게 나와요. 자동제어 최신 기술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시된 게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말이 어렵네요. 그죠? 클라우드. 그래서 뭐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그죠? 네, 묶어준다는 얘기죠. 클라우드.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 재난관리 시스템. 네,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큰 거만 보세요.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능이 포함된 밸브 기술. 그리고 IoT 기반의 무선 센서 기술. 그죠? 네. 자,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역시 논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다양하게 여러분들 답안이 정리될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는. 그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기출문제 제가 해설하는 거를 들으시면서 이게 완전 오리지널 답안이다. 무조건 이렇게만 써야 된다. 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죠? 항상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것도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쓴 것도 답이고 제가 쓴 것도 답인 거예요. 그죠?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3교시 보겠습니다. 자, 3교시 부분 우리가 지역 냉난방설 배관망 형식. 이거 쉬운 문제죠. 이게 답은 우리 밑에 보면은 배관 방식의 3번이죠. 3번이 답이에요. 큰 제목 3번이 여기 답인데 요것만 쓰면 재미없으니까 위에다가 이제 배관 방식에 따른 분류, 뭐 일반사항 뭐 이런 것들 써갖고 양념 친 거고요. 그래서 뭐 그물망, 뭐 환상배관, 빗사형, 방사형. 3교시는 무지하게 쉬웠어요. 1번 문제부터 일단 주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네, 이번 문제는 막 모의사 시간에 무지하게 많이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자, 급수설비공사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급수설비 절수 방안. 예, 좀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네. 뭐 설비적 방안, 정책적 방안 해갖고, 막 쓴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막 쓰시면 돼요. 네, 절수하는 방안을. 그 다음에 2번은 답이 있죠.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절수기기. 이건 답이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수도꼭지는 뭐 공급수압 98kPa에서 자, 요 98kPa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1기압이라고 하죠, 이거. 1g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죠? 1기압. 자, 1기압에서 최대 토수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 그죠? 자, 이런 어떤 내용들. 요거는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답대로 적으셔야 돼.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급수계통의 적정 수압 유지의 필요성. 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마음대로 푸세요. 그죠? 네, 뭐 수압이 낮았을 경우, 그 다음에 높았을 경우, 각각 문제가 다 있죠. 수압이 높으면은 물이 많이 나올 거고, 필요이상으로. 그 다음에 뭐 기기류에 무리가 갈 거고, 그 다음에 수압이 낮으면 물이 안 나올 거고, 그죠? 왜요? 우리가 필요 수압이 있으니까. 적정 필요 수압이. 그죠?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 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아주 오래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단서가 하나 붙었어. 기계적 작용. 그죠? 기계적 작용. 우리가 이제 부식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화학적, 네, 이런 작용들을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그죠? 뭐 갈바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황산에 의해서, 즉 뭐 우리가 염산에 의해서 이런 게 부식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기계적인 부식을 물어봤네요. 그죠? 네. 그래서 금속성 배관에서 기계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부식의 종류와 피복에 의한 방식 방법에 대해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고요. 자, 기계적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부딪히고 파괴되고 힘이 가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큰 지역 보면은, 자, 응력 부식 파괴.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로 파괴. 계속 힘이 반복적으로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난류 부식. 물이 부딪히는 거야. 난류에서, 배관에.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에서 발생하는 부식. 그 다음에 5번, 찰과 부식. 배관들끼리 부딪히는 거야. 찰과상. 그죠? 찰과상. 그죠? 이런 것들이 기계적 부식의 대표적인 종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계식 부식이기 때문에 보통 화학적 부식들은 피복 방식 갖고 잘 안 해요. 근데 기계적 부식은 결국은 응력하고 싸워야 되고 부딪히는 거하고 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피복 방식을 많이 써. 그래서 피복 방식을 종류별로 한번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온 거야. 피복 방식 보면 크게 보면 어떤 게 냐면 유기질 피복. 유기질로 덮어 쓰느냐. 그 다음에 무기로 덮어 쓰느냐. 그 다음에 금속으로 덮어 쓰느냐.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유기질의 종류는 우리가 뭐 도장을 한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라이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대로 무기질 성분을 쓰는 거죠. 자, 무기질 성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글라스. 그죠? 글라스. 규사. 그죠? 글라스 라이닝. 그죠? 그 다음에 유리질 유약. 어려운 말로 범랑? 범랑? 그죠? 범랑. 자, 그리고 뭐 인산염, 이런 것들 갖고 진행한다. 그죠? 자, 근데 금속 피복은 뭐 내십성 금속, 그 다음에 희생적 금속을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 자,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이 이제 교과서적인 기계적 작용과 화학적 작용을 모두 섞어 놓은 내용을 아마 다 쓰고 나오셨을 거야. 비록 민재에서 기계적이라고 했지만. 그죠? 네.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쓰셔도. 네. 자,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단언하고 막 그러면 나중에 안 나오면 막 클레임 오겠죠? 네. 자, 그럼 제가 받으면 되고요, 클레임은.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주는 문제 하나 나왔네요. 그죠? 자, 공기조화 설비 TAP 목적과 공기조화기 TAP 수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네, 쉬운 문제입니다. 자, 목적 부분 우리가 뭐 설비 초기 투자비 저감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뭐예요? 답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TAP에 대한 목적을 적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TAP 수행 절차는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준공 단계 나눠갖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분을 갖고 가는 거야. 구분을. 옆에 있는 내용을 공부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구분을 갖고 가서 옆에 있는 내용은 그냥 맞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결국 구분 갖고 그냥 채점이 끝나니까. 여러분 딱 봐봐요. 그 지금까지 지금 여기 프린트 나눠주고 제가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글자들이 어디에 포션되어 있는 글자들이 눈에 딱딱 보이는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시정관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채점할지 한번 느낌이 올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보면 대부분이
한 억구로 해서 딱 앞에다 메인을 딱딱 달아놓잖아요. 계속. 그죠? 그리고 밑에 설명을 쭉쭉 풀어놓고. 대부분이 지금. 자, 지금 내용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사반 시간에서는 그렇게 그 한 억구를 만드는 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게 눈에 탁탁 들어와야 돼. 자, 됐고요. TV 시험 조사 됐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은요. 자, 우리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각각 써라. 자, 피트와 샤프트 전건구. 뭔진 다 알아요, 우리가. 그죠? 피트가 뭐고, 전건구가 뭐고, 그 다음에 샤프트가 뭔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이즈야. 사이즈. 자, 우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조명도 설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환기도 돼야 되고,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크리티컬하게 들어가는 건 그 구조에 대한 사이징이 들어가줘야 돼요. 유지관리를 위한 사이징.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찍어드릴게요. 피트 부분은 중괄호 1번에 피트의 기본 계획이 동그라미 2번. 피트의 유효 높이는 얼마 이상? 1.8m 이상.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을 한다. 이런 게 핵심 포인트야.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중괄호 3번에 기타 사항 쪽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죠. 환기 잘 돼야 된다, 뭐 조명 설치된다, 뭐 물이 유입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노가리를 적는 거죠. 경험치로.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샤프트. 자, 샤프트 부분. 자, 요거는 중괄호 1번. 샤프트 기본계. 자, 기계 설비 샤프트는 사용처 인근에 배치된다. 네. 결국 샤프트에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샤프트에서 퍼져나가는 거라고. 자, 네, 배관의 점검 및 보수, 교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 들어가죠. 자, 그리고 중괄호 4번 들어가면 내부 관리, 샤프트 유지 관리, 공간 확보. 요게 제일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유지 관리를 위하여 배관 전면부와 구조물 사이 유효폭은 900mm 이상을 한다. 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가서. 그죠? 이거 안 되는 데가 무지하게 많거든. 자, 왜 제가 지금 여기에 유효거리나 그다음 유효폭이나 높이를 강조하냐면 이거는요, 우리가 계획할 때 처음에 시공할 때 이게 안 되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다고. 조명은 달면 되고 환기구는 달면 돼. 근데 이런 건 바꿀 수가 없어.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전건구 나오죠. 전건구. 그래서 피트 전건구, 그 다음에 샤프트 전건구, 천장 전건구 있는데 이것도 사이징 위주로. 그래서 피트 전건구의 동그라미 1번. 건물 중간에 설치된 피트의 전건구는 폭 600에 높이 1600. 요 정도. 자, 그다음에 샤프트 전건구 동그라미 1번. 내부 관리 샤프트에 설치된 전건구의 크기는 600에 1600. 그 다음에 천장 전건구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전건구의 크기는 600에 600 이상. 그죠?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채점관도 요걸 보고 채점할 거고. 숫자가 명확히 들어갈 거야. 네. 또 숫자가 생각이 안 나잖아. 여러분들이. 그죠? 대략 적어주세요. 그죠? 600에 600짜리인데 생각이 안 나. 500에 500 같아. 왠지 느낌이. 500에 500 적어. 괜찮아요. 네, 괜찮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이게 전형적인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 6번은. 네. 자,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공사 중 기계설비 공정과 건축공정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 타이틀 잘 잡아야 돼. 자, 이 문제가 애매하게, 문구 자체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뭐 어떻게 협의 뭐 하라는 얘기야? 누굴 주체로? 누굴 주체로 하는 거야? 우리 관점에서. 설비 관점에서. 설비 관점에서 건축과 협의할 사항을 적으라는 얘기야. 단위세대 공사를 할 때. 그 단위세대 공사에 들어가는 설비가 뭐 몇 개 있어? 별로 없잖아. 뭐 에어컨. 바닥 난방. 후드. 그 다음 어디? 화장실 환기팬. 그거 말고 뭐 있어? 그 다음 중간중간마다 샤프트 있는 거. 그죠? 그 다음 배수관. 맞네? 배수관도 있고, 급수관. 그 다음 통기까지. 맞네? 그죠? 자, 볼게요. 자, 기계공정과 건축공정 간의 협의 필요사항. 자, 제목만 보세요. 제목에 그냥 내용이 딱 드러나게 설명을 했으니까. 자, 세대 내 샤프트 공간 확보. 자, 네, 급수, 오수, 배수, 환기 입상 배관 골조 매립 금지. 그 다음에 5배수 흐름에 의한 소음 방지. 그 다음에 플래너 공간 확보. 실외기 설치공간 확보. 자, 넘어가서 냉매 배관 관통사항 협의. 자, 그 다음에 단열계획 준수 및 그에 따른 부하 계산 실시. 그리고 바닥 온수 난방 시공사항 협의. 주방 배기 후드 설치 시 AD 계획. 그리고 세탁실 드레인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전열 교환기 설치 위치 확보 및 급배기구 타공 협의. 제가 집에서 그냥 적은 거예요. 타이핑한 거예요. 우리 집을 상상하면서. 그죠? 우리 집을 뜯어가면서. 그죠? 우리 집에 있는 게 보면서 이렇게. 그죠? 보면서. 마찬가지야.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거야, 이거.
이거 더 좋은 안이 있을까요?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런 거 답을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단, 지금 제가 정리했듯이 메인 포인트가 딱딱 드러나게, 제목에.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3교시 되고, 3교시 무지하게 쉬웠습니다. 네, 3교시는 희망을 줬던 시옷이고요. 자, 희망을 주고, 그래서 이제 원래 1교시하고, 안 갔다가, 1교시하고는, 그때 한번 해보자. 그리고 2교시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많이 갔을 거야, 집에. 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을 거야. 가신 분. 2교시하고 가죠.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2교시 있어, 많이 있을 거야. 왜냐면 2교시 끝나고 나면, 이게 2교시 시험 보면, 나도 집에 가고 싶었을 것 같아. 응, 나도. 안 가셨어요? 네? 끝까지 있어요? 네. 그 결과 한번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4교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교시 서술은 난이도가 한 중상?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약간 아리까리하고, 뭐 이런 게 약간 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슬플 정도로 어렵고 뭐 이러진 않다고. 그죠? 근데 문제가 좀 이상했지.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사무소 건축물의 에너지학 설계 기준 중, 자, 이 문제 꼭 밑줄 세요. 사무소 건축물의 에너지학 설계 기준, 거기다 밑줄. 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네, 우리 문제 보고 경악한 적이 거의 없는데,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무소 건축물의 에너지학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2001년에 없어진 기준이에요. 2001년에. 1992년에 제정돼 갖고 나와서 발효됐다가 그 당시에는 용도별로 끊어져 있었어. 용도별로 공동주택의 건축물 설비 기준,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 그다음에 용도별로 그게 있었어. 에너지 설계 기준이. 그래서 8개인가 9개인가 있었어요. 용도별로. 근데 그게 2001년에 지금 현재 에너지 설계 기준으로 통폐합이 돼. 에? 근데 이번 문제에서 갑자기 사무소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이 나와 갖고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 나와 있는 에너지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적어도 답이 되고요. 답이 되고 혹시나 그 옛날에 92년도에 그 법령을 알고 있으면 그 법령대로 적으셔도 돼요. 자, 지금 제가 교재 정리해온 거는 뭘로 정리하냐면 92년 법령을 정리해왔습니다. 제가 찾아갖고. 그죠? 엄청 힘들었어요. 왜요? 그때 거는 긁히지가 않아. 긁히지가 않아. 긁히지가 않아. 긁히지가 안 하고 우리 직원한테 이거 다 치라고 그랬어. 다 치라고 했어. 성질이 나 안 나? 성질이 나죠. 다 치죠. 다 치라고 그러지. 담배도 안 피러 가지. 자,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다쳤냐? 다쳤냐? 그러고 있고.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준비했고, 여러분들은 에너지 설계 기준 지금 현재 기준대로 적으셔도 크게 무방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외단열을 한다는 등 이런 내용들 있죠? 사무소 건축물 그런 건 빼야 돼. 크리티컬하게. 사무소는 외단열이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사무소는 우리가 밤에도 사무소 있지 않잖아요. 사무소는 연료량이 낮은 단열을 해줘야 돼요. 그죠? 간헐적인 단열을 해줘야 된다고. 사무소는. 근데 외단열은 연료량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 단열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온도가 올라오고 천천히 온도가 식어. 그죠? 그래서 우리 주택에 쓰는 거거든. 주택이 외단열에 어울리는 거야. 주택은 아침부터 밤까지 오리지널 올데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사무소는 간헐적, 즉 연료량이 낮은 단열 방식을 써야 돼요. 내단열 방식을 써야 돼. 근데 거기 우리 보면은 건축 부분에 외단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약간 답하고 비켜가는 거야. 그죠? 네, 그런 걸 좀 주의하고 나머지를 쓰시면 그게 문제없이 답이 되는 문제였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죠? 네, 거의 선택을 못했을 거예요. 네. 자, 원래는 이제 이런 문제는 뭐 나오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연도환경 선정 방법 잡을게요. 산업용 보일러 운전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도공사에 대해서 각각 한번 써봐라. 연도환경 선정 방법. 일단 이거부터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어. 특히 산업용이니까. 알기 힘들어. 그죠? 자, 여기 어디 나와 있냐면, 원래 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 검사 기준에서 가스공사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게 우리 그 대한설비공학회 단체 표준에도 여기 있어요. 그죠? 예, 거기 기준으로 이제 같이 있어. 같이. 예, 거기 기준으로 제가 이제 산출 방법을 일단 갖고 왔습니다. 예, 집에서 한번 매칭해서 보세요. 그죠? 네, 외워 쓰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연도의 구조 및 시공 실상. 자, 연도의 구조 있죠? 네, 연도의 구조,
자, 그림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연도의 구성까지 들어갔고요. 자, 연도의 시공시 유의사항 볼게요. 자, 연도 옥상 풍압대 처리 방안.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도 부식 문제, 연도 누수, 그 다음에 수평 연도의 기울기 및 설치, 가연성 물질과 이격, 그 다음에 연도의 사용 온도별 단열재 적정 설치. 자, 넘어가면 연도의 직경에 적합한 재질 및 두께 선정. 이런 거 유의사항 뽑을 수가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유의사항 연도 뽑을 수가 있다고. 근데 앞에 그 연도 그 계산법하고 그 다음에 구조 부분을 그려서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이 문제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도 옥상 풍압대 처리 방안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게 위로 뽑아라. 그죠? 길게 위로 뽑아라. 얼마 이상? 1m 이상으로. 그죠? 1m 이상으로 뽑아라. 라는 거. 그 다음에 풍압대 형성은 우리가 후드 덕트, 덕트 쪽. 덕트 쪽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입상, 후드 덕트. 네, 조용하네. 국수환기, 후드. 우리 아파트 가면 위쪽에 쭉쭉 나와 있잖아요. 국수환기. 그죠?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풍압대 형성. 네, 정리하는 게. 왜냐면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연돌도 국수환기로 나가는 거고, 자, 요것도. 즉, 우리 후드에서 나가는, 즉, 가스엔진 나가는 후드에 나가는,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상 관련된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마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네, 요거는 뭐 수업 시간에 맨날 예상 문제라고 떠들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나왔네요. 그죠? 그냥. 자, 나왔는데, 자, 이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문제를 보고 또 깜짝 놀랐어. 자, 건축물 설비 준다는 규칙에서 건축물 중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 집중 냉방 방식 설계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나오고, 1번, 냉방 설비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규모. 그래,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그죠? 그 다음 2번, 축냉식, 자, 뭐죠? 자, 축냉식 전기 냉방으로 설치할 기준.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열교환기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냉동기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3번, 갑자기 우리가, 자,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 냉방 방식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3번에서 갑자기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 설치 기준이 나왔어요. 이건 중앙식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배기구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우리 지면 도로에서 높이로부터 배기구가 2m 높이 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람한테 부딪히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야. 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들어가고요. 자, 거기 3번. 그래서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거, 그 3번만 볼게요. 나머지 교과 다 있으니까. 자,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 설치. 자, 가장 기본 메인으로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설치해라. 중괄호 2번은 결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닿지 말게 해라. 그거죠? 2m 이상 높이에서 웬만하면 닿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괄호 3번, 지지대를 잘 설치해라는 얘기야. 중괄호 3번은 지지대를 잘 설치해라. 지지대. 그죠? 지지대. 부셔지지 않게.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네, 문제 4번도 아주 쉬운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 보시죠. 자, 냉각탑의 유지관리에서 소음의 발생원과 용량 제어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음 발생원, 뭐 냉각탑 낙수, 그 다음에 송풍기 소음,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죠. 이거 외에도. 그 다음에 방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음형 쓰던지, 그 다음에 낙수 소음을 하기 위해서 매트를 깔던지,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용량 제어 방법은 3가지. 자, 제목 3가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수량 변화, 그 다음에 공기유량, 그 다음에 분할 운전. 그죠? 네, 요거 갖고 채점 끝나는 거예요. 뒤에 내용 안 봐. 3가지 종류 알고 있느냐를 보고 끝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갑니다. 네, 이것도 또 기본적인 문제네. 그죠? 자, 빌딩 커미셔닝 수행 단계 중 시공, 준공, 준공 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네. 자, 그러면 뭐 설명, 시공, 그 다음에 준공, 준공 후.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커미셔닝. 우리 교과서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이걸 2, 3페이지 늘리는 게 관점이었다. 네. 자, 됐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 문제 6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이거 모의고사반에서 PT로 띄웠을 때 계셨던 분 있나요? 6번 문제. 국토교통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이게 그때 2021년 나올 때 모의고사반에서 PT를 띄웠었어요.
124회인가? 대비인가? 뭐 때? 예, 띄웠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예상 문제를 넣었어. 예상 문제 보시면 이게 들어가 있어. 그죠? 이게 나오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왔지? 그죠? 이걸 누가 알아? 예? 그때 모의고사반에 항상 제가 모의고사반에 PT도 띄우고 위임을 나눠주고 막 해요. 그러면 뭐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 놓고 하시면 돼, 놓고 하시면. 그 놓고 하시면 말고, 가다가 뭐 다른 데 놓고, 뭐 다른 데 놓고, 여기다 놓고 하면 또 제가 마음이 안 좋잖아. 그죠? 네. 자, 유인물하고 전부 나갔던 내용인데,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제1차 기계설비 발전계획의 비전 및 기본방향. 이건 제가 양념을 넣은 거고요. 2번이 정답이죠.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3대 전략. 제도적 지원 기반 구축, 기술 혁신 기반 경쟁력 강화, 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요게 3대 추진 전략이에요.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주요 과제. 제도적 지원 기반의 구축을 위해선 주요 과제 3가지. 그 다음에 자,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을 위한 3가지. 시장 개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가지. 주요 과제. 딱 요게 답입니다. 여기 딱 답이에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4교시 풀었는데, 4교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죠? 문제 6번은 뭐 풀 수 없는 문제고, 그죠? 네. 풀 수 없는 문제가 명확하게 한 2문제가 있고, 그죠? 네. 나머지 문제 선택해서 풀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보면, 이번 그 시험에, 자, 당락은 어디서 결정될 걸로 예상되냐면, 1교시에서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1교시. 1교시. 자, 왜냐면, 2교시는 에브리바디 다 못 풀어. 응? 2교시는 에브리바디 못 풀어. 에브리바디. 거의.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하면 안 되죠. 거의 바디를 뭐라 그러지? 영어로? 하여튼 거의 바디 못 풀어. 그죠? 에브리는 모두니까 안 되고 거의 바디 못 풀어. 자, 그런데 3교시는 에브리바디 다 풀어. 3교시는. 그리고 4교시도 거의 에브리바디 대부분 선택하는 문제가 동일하고 거의 비슷해. 그리고 1교시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1교시는 약간 편차가 있어요. 1교시는. 이것이 약간 편차가 있어. 제가 아까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한 8개 정도 선택이 가능하다. 공부 안 되신 분들 5개 정도밖에 선택이 안 돼. 네. 1교시의 당락이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는 시험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몇 명, 저번에 이제 계속 유튜브 할 때 제가 몇 명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막 했더니만 또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잘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예측은 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모의고사반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